드리고요. 오늘 이 버핏세라는 게 화제이긴 화제인 모양입니다. 국회 TV에서 카메라가 무려 3대씩이나 와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언론들 그리고 여러 방청객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과표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최고 38%까지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두고 이제 한국판 버핏세가 현실화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실은 그동안의 국회에서 논의되던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지난 12월 31일 날 통과된 법률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정말 명실상부한 한국판 버핏세 내지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이 보편적 복지나 이런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발표 토론자분들을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입니다. 세 분 국회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공동 주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홍희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속이 없으신데요. 우리 관악갑의 김성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 기조발제를 해주실 인하대 경제학부의 강병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조수진 변호사께서도 발표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지정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으로 계신 심혜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신 허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이신 정창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시민경제연구소의 홍원호 연구원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토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원래 좀 너그럽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너그러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좀 절제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 발표를 하시는 강병구 교수님 한 1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 3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보조 발표는 각 10분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서는 한 7, 8분 정도 부탁을 드리고 진행 상황을 봐서 제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갖게 되면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홍희덕 의원께서 대표적으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홍희덕 의원입니다. 새해를 다들 이렇게 분주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임진년 흥룡해라고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 흥룡의 기운이 이어져서 새해에는 바라는 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한국판 버핏세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 국회에서 한국판 버핏세라고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부자 증세를 실현한 역사적 순간이다 라고 평가를 했으며 또 민주통합당에서는 유명무실한 버핏세다 평했고요. 물론 저희 당에서는 버핏세라고 이름 붙이기도 대단히 민망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세의 요지는 부자 증세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권들의 유례 없이 감세가 이어졌고 당연히 그 혜택 또한 더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의 경우 중산층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세에서부터 그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이 버핏세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러한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개정안의 경우 새로 거두어질 추가 조세가 5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대상자 역시 약 3만 명 정도로 미약하고요. 1억 2천만 원 이상 42%의 세율 부과라는 원안과 비교하더라도 너무나도 비교된다. 당장은 이제 꼼수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조세 부담의 문제는 단 한 번 법 개정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의 문제이고요, 계층의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실제로 발을 내디뎌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한국판 법피스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그 총괄 주제 발표 순서를 갖겠습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그 주제로 강병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발제를 맡은 부분은 그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그 강론 수준에서의 그 발표와 토론자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발표는 이 첫 번째 경제 성장과 분배 구조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과거를 쭉 조망을 하고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의 특징과 그리고 조세 체계의 특징,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그 특징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조세 및 재정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에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과 비해서 상당히 높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71년과 2010년 사이에 연평균 7.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위 1인당 GNI 국민총소득 또한 255불에서 한 19,000불로 크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하향하는 추세에 있고 이 경기 변동성 또한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그 높은 그런 경제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변화에 상당히 어떤 그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그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배 구조는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분배 구조가 개선되다가 94점을 기점으로 해서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94년이라는 것은 이미 IMF 경제 위기 97년 이전에 이미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어떤 그 분배 구조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의 어떤 그 분배 구조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3은 한국의 어떤 그 상대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4년을 기점 전후로 해서 빈곤율이 감소해서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4는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어떤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분배 구조가 이와 같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취업 개수 및 고용 탕성치는 상당히 어떤 거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70년에 부가가치가 10억 원 창출될 때 고용자 수는 한 156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2010년에는 한 23개 일자리로 이제 줄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떤 그 취업 개수가 이제 낮아지고 소위 어떤 그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 지출 구조의 어떤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저는 크게 재정 지출의 어떤 그 불균형과 저급한 복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 지출 구조의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 경제사업, 주택 관련 어떤 그 토건 사업 관련 이 재정 지출은 OECD 평균의 어떤 그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맨 끝에 제2항목에서 보듯이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이제 불과한 수준인 것이죠. 그림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복지 지출을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어떤 그 비중이 낮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GDP 규모는 OECD 국가에서 한 9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표 2에서 공공사회 지출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보건 관련 재정 지출의 공공사회 지출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크지만 나머지 어떤 유족이라든지 노동시장 관련, 가족 관련 이런 어떤 공공사회 지출의 어떤 구성비가 상당히 어떤 낮은 그런 어떤 지출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표 3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 표 4에서 보듯이 2010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보게 되면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그리고 저임금 계층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즉 미가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빈곤계층의 어떤 범주를 규정함에 따라서 이제 범위는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예컨대 그 재산 기준을 한 2억 이상으로 잡고 최저생계비 120% 즉 차상위 계층까지 어떤 빈곤계층까지로 우리가 간주를 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200만 가구 한 41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2009년 수치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책의 어떤 특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어떤 조세 부담률과 불공평한 조세 부담 그리고 취약한 재분배 기능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조세 책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 5는 넘어가고 그림 8, 그림 8이 안 나왔군요. 여기 표 6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 5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은 상당히 어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림 8에서 국민 부담률을 어떤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부담률 즉 전체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어떤 낮은 이런 어떤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조세 수익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 6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법인 소득세는 평균 OECD 국가의 어떤 평균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의 경우는 특히 고용주의 어떤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어떤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어떤 낮은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 7에서 최고세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OECD 평균 41.7%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균 수준과 달리 주요 어떤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은
상당히 어떤 그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반면에 이제 배당 소득세의 경우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이제 다소 높은 47.8%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수치 또한 이제 그 여타의 어떤 그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이제 그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소비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10%이고 이것은 그 OECD 평균 18.5%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세 감면액의 어떤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09년 기준으로 국세 감면 비율이 14.7%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이 막대한 규모의 어떤 그 국세 감면 규모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탈루 소득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 9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그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소득 탈루소득의 경우는 22조에서 29조까지 추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탈루 과표는 8조에서 11조에 이르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최고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대규모의 어떤 그 조세 감면 제도와 탈루 소득으로 인해서 실효 세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09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전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3.5%에 불과하고 맨 위에 빨간 글씨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위소득 10% 계층의 실효 세율은 10.5%에 불과해서 최고세율 3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9.9%, 법인세는 1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효세율의 어떤 국제 비교를 보게 되면은 그림 9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밑에서 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고 한계세율뿐만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조세 감면 제도의 정리라든지 탈루 소득의 어떤 그 파악 이런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 이전 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밑에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200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2008년 기준이고 일부 국가들이 2007년, 9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곤율 감소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멕시코 다음으로 조세 이전 지출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세 제도의 어떤 것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장 주식과 파생금융 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낮은 납세 순응도 그리고 어떤 그 회사 기회의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사업 소득자를 중심으로 만연되어 있는 탈루 소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세의 어떤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측면들을 고려할 때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조세 및 재정 체계의 개편은 크게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및 분배구조 악화, 고용 없는 성장 등과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사회적 위험에 어떤 그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경우 거시경제 자동 안정 장치가 강화되고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분배 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앞으로 이와 같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그림 12는 이 표에서는 깨졌지만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발제 자료에는 글자가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은 이제 국가의 역할이고 왼쪽은 가족, 오른쪽은 기업, 이렇게 어떤 그 복지국가의 세 축을 국가와 가족과 기업의 역할로 3등분했을 때 제일 어떤 국가의 역할이 큰 나라들은 소위 스웨덴 같은 그 스칸디나비아에 속해 있는 복지국가들이 됐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주로 이제 미국과 같은 그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가 되고, 왼쪽에 가족의 역할을 주로 강조하는 그 복지국가 유형에는 스웨덴이나 그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맨 밑에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취약하면서 기업의 역할도 상당히 어떤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고, 장기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 지출 정책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개편을 고려해야 될 부분은, 먼저 그 부문 간 자원 배분의 조정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어떤 그 경제 관련 사업, 주택, 국방 사업의 어떤 그 재정 지출이 상당히 크지만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어떤 그 적용을 확대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대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며,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금연 및 적용 대상자를 이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정의 사회 투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적정 노동 이상 정책과 의료 보장의 확대를 통해서 재정의 사회 투자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조세 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의 어떤 그 주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세제 개편의 어떤 국제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1986년 미국의 어떤 그 레건 행정부에서 세제 개편 이후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은 세계적으로 어떤 그 세제 개편의 어떤 그 기본 원칙으로 이제 그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소비재 중심의 어떤 근본적 조세 개편이 이제 그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 세계화에 대응한 이중소득 과세 제도가 이제 그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주장이 되고도 있습니다. 한편 그 2008년 최근에 어떤 그 경제 위기 이후에 OECD 회원국의 어떤 그 조세 정책을 보게 되면은 예컨대 어떤 그 경기를 어떤 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하는 국가들과 반면에 이제 그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최고 한계 세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국가들로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14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 15를 보시게 되면은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어떤 그 최고 세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세율을 최고 한계 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칠레라든지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이 2008년 대비 2010년 또 11년에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인상시켰고,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이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입니다. 물론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는 40%에서 50%로 인상시켰지만 반면에 법인세는 28%에서 26%로 2%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그 재밌는 경향은 부가가치세의 어떤 그 세율 변화를 보게 되면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34개 OECD 국가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고 15개 국가가 모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취해서 그 재정 건전성에 대응했다는 그런 어떤 그 지표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를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제 어떤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세제 개편의 어떤 그 방향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율보다는 적정 세율과 넓은 세율을 통한 과세 공평성을 회복에 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최고 세율이 상당히 어떤 그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실효 세율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 낮은 세율의 어떤 그 원칙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상을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및 세율을 조정하며 불효불급한 조세감면 제도를 정리하고 탈루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상장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 공평성의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토지자원의 어떤 그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개발이득에 대한 사회적 환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복지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압축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주로는 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우리 조세 정책의 조세 체계의 문제점과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먼저 토론이 아니고 이제 제2 발표입니다. 제2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님 또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에 계셨던 김성식 의원님과 함께 그 한국판 법피세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이 시기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름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걸었습니다만 주최자로서 좀 미리 잘 챙기지 못한 겁니다만 이 법피세라고 했을 때 알아먹는 국민이 아마 99%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판 부자증세 또는 한국판 부유세. 근데 실제는 한국판 건의세, 한국판 몽구세 이렇게 풀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우리 이 재벌 대기업이나 대기업 총수나 부자 중에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아직까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발제문을 일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부자 증세와 관련한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식으로 말하면 뭐 깔때기에 속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0년 8월 1년 반 전에 제1야당 민주당이 가야 할 길로 담대한 진보의 길로 가야 한다. 그리고 불행한 99%의 국민을 위해서 부유세 도입과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복지국가 담론은 그렇게 정치권의 주요한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사이에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12월 31일 국회는 스스로 이름 붙인 한국판 법피세라는 그러나 그 이름을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3억 원 이상 연간 소득자에게 그 세율 3%를 올리는 35%를 38%로 올리는 것을 그 법피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용만 부자 증세 그걸로 해서 얻어지는 세수는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재정 규모 325조 가운데 5천억이면 0.0 몇 %쯤 되나요? 사실상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세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세법 통과였다고 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 운영 원리를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땜질로 갈 것이냐, 근본적으로 바꿔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철학, 지도자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새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결제는 무상급식 예산 5천억에 대한 결제였습니다. 둘째 날 결제는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반값 등록금 180억에 대한 예산 승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서울시 공무원 비정규직 서울시의 2,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그 조사의 착수였습니다. 반면에 그 전임 시장이 치중했던, 그러니까 지도자의 철학과 정부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포대교 많이 건너가 보시죠. 거기에 웬 철골 구조물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걸 세빛 둥둥섬이라고 합니다. 민자를 넣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7천억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제 눈엔 괴물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첫 번째 치러진 행사가 무슨 모피쇼였습니다. 과연 그런 그 서울 시민이 원하는가 하는 점. 또 여기가 국회인데요. 국회 바로 이 서쪽 편의 운동장 너머에 보면은 요트 정박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요트를 즐기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시급한 일인가? 요트 수로 건설하는데 9천억을 씁니다. 9천억. 서울 시민 가운데 과연 요트를 몇 분이나 타시는지. 이 같은 보여주기 행정에 쓰는 돈, 뭐 디자인 서울이니 르네상스 서울이니 하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철학, 국가 운영 원리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지역구에 가서 전주시 인후동 그 동사무소에 들렀다 연탄 배달하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댁에 연탄 배달을 해드리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3만 6천 명이 사는 그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은 2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75가정, 그 인구수로 하면 5% 정도. 전국 평균은 3%가 수급자인데 이제 거기는 5%가 수급 대상자였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35만 원 정도 동에서 그리고 거기에 기초노령연금 역시 한 1,700~800명의 65세 이상 노인층이 9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또 장애인 연금 13만 원 정도 나갑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양육수당 또 소득에 따라서 많게는 39만 원에서 적게는 뭐 10만 원 정도의 그 양육수당과 그 보육.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얼기설기 이제 복지의 그 틀은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만한 수준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지 재원 마련,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이유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고 국민이 열망하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세 가지 경로가 있겠죠. 하나는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 들은 것처럼 첫 번째는 지출 어디에다가 사인을 할 거냐, 지출 구조를 어떻게 재정 지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재원, 조세 정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아주 당연한 상식이고 원리입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 같은 조세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가? 누구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하 경제가 20% 내지 26%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국민소득이 전체의 20%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복지 전달 체계 개혁이 되겠죠. 그러니까 3만 6천 명 인구를 가진 전주시 인후동 같은데 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가지고 서류 작성에도 급급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한 수급자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그 출장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래야 실제 실태 파악도 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출이 될 텐데 이 같은 이제 3대 그 개혁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2%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이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하는 그 부유세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복지 수준을 적어도 OECD 30여 개 나라 중에 중간 15, 6등 정도의 나라 경제 규모는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규모는 그런데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은 거의 OECD의 꼴찌 멕시코나 터키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꼴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 수준 정도로 30개 국가 중에 15등 정도면은 어떤 나라냐면 체코, 헝가리, 호주,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한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 이런 정도의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10년 정도 뒤에 그 나라 수준의 복지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19%, 19.3%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이 6% 그러면 25%잖아요. 합쳐서 우리가 1년에 100원을 벌면 25원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그저 건강보험료로 내고 세금으로 내고 25원을 내는데 지금 OECD 평균 15등 16등 가는 나라들은 대개 35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국민소득을 거칠게 잡아서 1000조라고 할 때 100조 정도를 더 사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이 100조 중에서 사실은 고위 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몫이 훨씬 더 큰데 지금 덜 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는 유효세율이 실제 세금이 작년에 12%를 냈는데 왜 일본의 소니는 39%를 내는가? 이런 이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냈어요. 실제 기업의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깎아서 부자 감세를 해서 법인세도 내려갔어요. 22%로 22% 내려갔는데 실제 내는 세금을 보니까 22%를 낸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갔군요. 제가 압축하겠습니다. 12%를 냈으니까 10%를 비과세 감면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만난 분이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오셔서 무슨 민원을 했느냐 하면 개인택시를 살 때 차량에 붙는 부가세 10%를 감면해 주면 좋은데 이게 국회 법도 제출되어 있는데 몇 년이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개인택시 16만 명 그분들에게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 10%를 회사 택시처럼 감면해 준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씩의 혜택이 16만 명의 개인 택시 운전 기사들에게 돌아가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인색한데 재벌 대기업들에게 그런 비과세 감면은 이 수십조씩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 써버려서요. 부유세 핵심 54페이지 이제는 부유세 논쟁을 전면화할 때다 하는 말씀만 설명하고 맺겠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그 세수보다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집니다. 말하자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보니까 국세청 따로, 행자부 따로, 행정안전부죠. 지금은 또 건교부 따로 각자 가령 지방세를 걷는 행안부의 자료라든지 전산망은 국세청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자료와 또 국토부의 이 부동산 이런 자료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칸막이가 많아요. 칸막이가. 이걸 사실 같은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장관들이고 부서들인데 칸막이를 높이 쌓아놓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지, 자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스웨덴이나 북유럽 같은 데서는 옆집에서 세금을 얼마 내는지 다 합니다, 서로. 그것이 자랑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쉬쉬쉬하고 덮어놓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소득 자료라든지 자산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전산망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는 이 소득과 자산의 매기는 이 최고 세율을 올리는 소득세에 대한 그 증세, 또 두 번째 전략으로서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 부가세죠. 그러니까 목적세, 부가 목적세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하나의 별도로 프랑스라든지 지금 여러 나라가 다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고위층, 우리 이로 하면은 인구 5천만 중에 약 0.5%에 달하는 자산 30억 이상을 가진 이 최고위 부자층에 대한 사회 연대세, 유럽에서는 사회 연대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 체제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부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하 경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게 3층 집입니다. 그러니까 맨 기초공사는 실명제가 있어야 되고 1층에 은행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 자산이 파악이 돼야 되고 2층에 가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령 눈에 보이지 않는 동산, 귀금속 또는 뭐 골동품, 서화 이런 것도 다 어느 그림 창고에 가령 1조짜리 그 그림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소득이 뭐 몇천억이 발생했다. 세금 지금 제로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2층 집에 그걸 다 파악을 하고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 있다 이거죠. 자료는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부유세라는 3층 집을 짓게 되면 대한민국은 10년 내에 아주 투명한 조세 선진국, 투명한 그 나라가 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돈을 많이 벌고 또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그런 조세 정의를 달성하게 된다. 이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유세 필요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이해합니다만 전체 진행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식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에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08년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무리한 감세 정책에 맞서왔고 또 감세를 유보시키고 추가 감세를 처리하고 또 최근에 2억 과표 구간으로 소득세를 증세하려고 1년의 노력을 해왔던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조세 문제와 오늘 복지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 뭐 논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떤 논의든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계급적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금을 더 많이 걷자 저는 뭐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계급적인 접근 예를 들면 99%다 1%다 사실 굉장히 검증 안 된 개념이고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또 이념적 접근의 또 다른 한 축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엠비노믹스가 대표적인 거죠. 이 또한 뭐 마찬가지로 이념적 접근인데 둘 다가 옳지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작은 정부론이 베이스인데다가 조세 정책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 레포 곡선 이론을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그것이 경제 활력과 성장을 도모해서 더 많은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세율이 매우 과도할 때에만 그나마 일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논리로서는 적용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논리에 의해서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적용돼 왔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경우에는 아까 이미 발제에서 말했지만 조세 부담률, 세율 수준 자체가 국제적으로 높지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신자유주의적 논리 입각한 감세로는 전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동시에 뭐 부자라는 이유로 해서 세금을 특별하게 더 내게 하는 것, 그런 식의 접근은 결과적인 그 우리의 복지 재원의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과 연관해서 볼 때, 또 경제 활력의 측면에서 볼 때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지난 정부 때 양도소득세, 다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그냥 정의로운 관점에서 보면 집 많이 가진 사람 집 팔 때 세금 60% 때리는 거 뭐 그럴듯한 얘기죠. 지방세까지 하면 66%인데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죠. 버티는 거죠. 대신 그 어쩔 수 없이 2주택 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도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탓이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긴 결과가 뭐냐면 주택 거래의 경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 시오노 나나미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은 항상 선의에서 출발하나 결과가 악과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 문제를 접근하실 때 경제의 흐름과 연관된 부분 더하기 소득 재배분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세 정책의 기본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걸 뭐 계급적인 접근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든 뭐 또 다른 쪽의 발상이든 결국은 민생만 어렵게 만들고 조세 체계만 왜곡시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께서 적정 세율 플러스 넓은 세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발제자의 생각에 그런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지난 정부도 포함해서 이번 정부까지 2001년 이래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감세 국가였습니다. 2001년도에 소득세 40% 구간이 최고 구간이 36%로 4%로 낮춰졌고 그 아랫단 구간은 오히려 3%, 그 밑단은 2%, 가장 낮은 구간은 1%를 감세하는 초역진적 감세가 국민의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1% 추가 감세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30% 되었던 것이 계속 내려와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25% 감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거기다 더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돈을 쓰는 일도 많은데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세를 25에서 일부 22, 일부 20까지 떨어뜨렸고 소득세를 많이 떨어뜨리려는 것을 국회가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간 3구간까지 아랫단의 경우에는 감세를 해주고 8,800만 원 이상 구간은 홀딩을 했다가 아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분적으로 3억 뭐 38% 저는 매우 미흡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엠비노믹스의 조세 측면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비로소 이때 와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세론과 연관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측면을 그러니까 조세 소득 재배분 기능 또 최소한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공공지출상 필요한 재원 조달을 부채가 아니라 국민의 부담 속에서 제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해내느냐 이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뭐 99대 1%씩의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조세를 누더기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조세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 문제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양극화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여러 발제자의 지적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근데 양극화 문제를 조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결국 지난 정부 때도 부동산 투기가 DTI 규제로 잡힌 것이지 그 부동산세로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만 있다고 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함해서 세 가지 생태계, 첫째는 기업 생태계, 즉 재벌 위주의 기업 생태계 문제, 두 번째 노동 생태계, 정규직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에게 모든 것이 전가되는 구조, 세 번째 복지 생태계,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가운데 현재의 정부 여당은 신용 내기만 하고 야당은 무상 시리즈만 이야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로 남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즉 성장 일변도와 낙수 효과에 기대하는 그런
과거식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조세 문제는 조세 문제대로 왜곡 없이 소득세의 경우는 누진 과세의 특징을 잘 살려나가면 되는 거고 제가 소득세에 대해서 최고간 설정하고 증세를 하자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이유는 부유세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도 때문이 아니에요. 누진적인 소득세의 소득 재배분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점이고요. 근본적인 세수 증대는 법인세나 여타 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조세 감면의 적절한 해소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여기 시민단체 분들 많이 오셨지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에서는 표 때문에 조세 감면 맨날 줄인다고 얘기만 하지 못 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제 줄여도 되거든요. 그 줄인다 그러면 중산층에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 정치권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맨날 마찬가지고 여당도 맨날 마찬가지고 다 알면서 안 하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줄이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안 낸다니까요. 정부가 내면 그 못 내게 또 잘라버려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표만 의식하지 조세체계 왜곡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요. 또 또한 동시에 제가 시민단체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일을 어느 정당이 또 어느 정치권이 체계적으로 해나가는가를 평가하기보다 이렇게 부유세다 법피세다 이런 논란 속에서 다 묻으려 하니까 오히려 다 왜곡된다는 것이죠. 저는 법피세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토론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좀 우습습니다. 법피세는 금융소득 과세가 14%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연방세로만 따지면 35%, 주세까지 포함하면 40%인 미국의 입장에서 금융소득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피세 주장입니다. 금융소득 과세 우리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과세도 쉽지가 않은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직접 투자 국가입니다. 초단타 하루에도 초단타 거래가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세보다는 가급적 주식 차익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초단타 거래가 반복되는 이 문제는 뭐로 막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초단타 공매매는 물론이고 결제전 매매 제도까지 다 있는 이 주식시장 구조를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지난 정부를 왜 안 했냐 이거죠.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합산과세가 지금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금융소득 기준 4천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좀 내려오는 게 좋겠다. 한 2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서 가급적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는 기준은 낮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하는 건 좋은데 거래세와 우리나라 같이 초단타 이 거래가 빈발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주식시장 자체의 건강화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부유세 매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개념을 빼놓고는 조세는 기본적으로 플로우에 매기는 것이지 스탁에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누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소득 국간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논의는 저는 좋지 않다. 오히려 더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재벌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바로잡는 것. 정규직 비정규직에 이렇게 정말 정규직은 과보호 상태에 있고 비정규직은 무한히 늘어나는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 복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무상 시리즈의 확대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표 안 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까지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처럼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갈 것이냐. 저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능력을 비롯한 적어도 사회민주주의적 국가 운영하기에 필요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이런 내공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를 한꺼번에 고부담 고복지를 가기보다 솔직하게 중부담 중복지 정도, 적정부담 적정복지 정도로 가는 로드맵을 내놓고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확보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조세 체계의 정비 문제와 즉 재정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얼마 할 것인가의 문제와 복지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이든 야당이 되면 무상 시리즈를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당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크게 야당 시절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의 100%를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금 받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50%로 하다가 나중에 절충한 것이 70%, 소득가 70% 절충이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야당 할 때 반값 등록금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여당 할 때 급식은 지방 사업이라 그래서 분권 교부세 올려주고 지방으로 다 돌린 다음에 야당하고 나서 무상급식 예산 국고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성하고 여든 야든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야 입장만 바뀌면 표 되는 이야기만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는 일치 안 합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는 적정 부담, 적정 복지로 가는 현실적인 민생 해결은 계속 뒤처지게 되고 정치적 공방,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런 날새기가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복지를 어느 정도 늘릴 건가를 1차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늘 좀 다른 얘기만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가 쌓이지도 않고 그런 정쟁 속에 정작 개선돼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뒷전에 밀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복지를 개선하고 조세 체계를 개선하려면 정말 정쟁보다는 그런 식의 합리적인 논의, 또 소득 재배분 구조와 적절한 재정 지출의 확보를 위한 조세 부담 및 국민 부담,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증세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재정 조세 복지 문제가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너무 이념화되거나 정치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시고 조금 균형 잡힌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 이런 걸 이끌어내자,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세 번째 그 보조 발표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그 부자 증세 방안에 관해서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조수진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앞서 훌륭하신 발표들 잘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버핏세 도입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81%가 찬성을 했다라는 조사를 봤는데요. 지금 한나라당 주도로 2011년 12월 30일 날 통과된 그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그 38% 최고 구간 신설을 하셨는데요. 그 한나라당에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시는 법안 통과를 몇 번 시키셨는데, 그 미디어법이라든지, 그런데 이번 그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또한 그 버핏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로 복지국가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국민들의 열망에 또 찬물을 끼얹는, 김을 빼는 그런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 한 번 뒤로 돌리는 그런 증세안 통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버핏세 도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요구가 컸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 변변한 사회 안전망도 없이 해고와 감세에 놓이면서 복지에 대해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복지를 현실적으로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좀 더 있는 분들이 먼저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버핏세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들이 높아졌던 건데요. 지금 당초 그 상위 1% 소득자에 대해서 과세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논의를 하셨던 그 소득세법 최고 구간에 대해서 대상자를 10분의 1인 0.1% 남짓으로 줄이시는 그런 소득세법을 통과를 시키셨어요.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 수정안 통과를 시키면 한 세수가 7천억 원 정도, 7,700억 원 정도 는다라고 추산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뭐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득세 최고 구간은 부족한 정도로 신설을 하신 반면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중상위 구간에 대해서 감세를 하셨죠. 결과적으로 이번 그 연말 세법 개정을 한 결과
개인과 법인 모두의 그 고소득 구간을 놓고 보면은 그 법인세 그 중상위 구간 감세가 한 1조 원 정도 이 감세가 될 것이라고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그 총액으로 보면 3천억 원이 넘는 세수가 감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득세 최고 구간을 좁은 범위로 만드시면서 그 뒤로는 실질적으로 하신 것은 2008년도에 그 개학이 돼서 부자 감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고 2012년에 그 시행 예정이었던 법인세에 대한 부자 감세안을 강행을 하시면서 버피세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그 한국판 버피세를 도입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세수를 늘려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 버피세라는 것의 도입 근거를 찾는다면 헌법 11조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평등 원칙이겠죠. 평등 원칙에 의해서 세법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즉 이 공평주의라는 것은 수평적 공평, 즉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 동일한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동일한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수평적 공평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직적 공평, 즉 빈자는 적게 내고 그 부자는 좀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응능 원칙에 기한 그런 수직적 공평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그 고소득자 분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 즉 지금도 누진이 되어 있지만 그 소득세에 대해서 최고 구간을 실질적으로 신설을 하고 법인세에 대해서도 최고 구간을 신설을 해서 능력에 맞는 과세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공평. 즉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지금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내지 않고 있는 그룹인 자본이득자에 대한 과세가 신설이 돼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적 특성에 맞는 그야말로 한국판 버픽세라고 하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는 그룹이 있죠. 즉 재벌 분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여세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좀 상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그 한국판 버피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대해서 최고 구간을 신설을 하자는 겁니다. 그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부분은 그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이 GDP 대비 3.6%라 그럽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8.7%인데요. 즉 그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이 2010년 그 자료 기준으로 하면은 OECD 34개국 중에서 26위 거의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그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법안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42% 세율을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법 기준으로 해서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라는 부분은요.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기업들의 그 한계 투자 성향이 0.3으로 하락이 돼서 기업 소득이 10,000원 늘어날 때 투자가 단지 3,000원 증가를 하지만 만약에 이 10,000원을 저소득층에게 준다면 지원을 한다면 그 10,000원을 다 쓰기 때문에 10,000원에 가까운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국가가 투자를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축소가 되거나 또는 폐지가 돼야 될 텐데요. 2009년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 부담 직접세, 즉 법인세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그 직접세 비율이 6.3%라서 OECD 회원국 평균의 7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우리나라의 그 최고 구간 법인세율인 22%도 그 회원국들 중에서 19번째, 34개국 중에서 19번째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제일 현실적으로는 법인세 증세가 단일 세목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세입의 3분의 1을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율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올린다면 가장 큰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현실적인 또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안은 그 과세 표준 1,000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 2009년 기준으로 하면은 190개입니다.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27% 세율의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에 한 6조 원이 넘는 세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상이 그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겠지만 이제 두 번째로 한국판 법피세를 논의를 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 강화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과세가 되어 왔지만 개인분들이 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 과세되는 그 생기는 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국내 증시 자체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과세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대만과 일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죠. 즉 대만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행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정책을 물르셨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본식과 같이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류과세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소득 양도세율처럼 6에서 35% 정도의 차등적으로 과세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미 투자자분들, 그 적은 그런 소득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과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과세가 되는 결과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공제율을 좀 줘서 처음에는 좀 점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 1년 누적한 그 투자 이익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3천만 원 이상의 이것도 부자 증세가 되겠죠.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 과세 대상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즉 공제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손실이 난 해에 그 손익을 서로 2월에서 그렇게 공제할 수 있도록 2, 3년 정도는 손해와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좀 공제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따로 비과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과세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판 법피세라고 하려면 이게 또 꼭 들어가야 될 텐데요. 즉 그 공편과세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 재벌분들이 편법 증여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죠. 연말에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과가 돼서 거래를 통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 이번 그 조세 개정안에 따른 과세액이 한 1,000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기획재정부에서 추산하신 것에 의하면 이에 비해서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그 회사 기회 유용이라든지 지원성 거래를 통해서 재벌들이 2세나 3세에게 그 증여한 부가 한 10조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일반적인 증여세 비율로 세금을 매긴다면 굉장한 수의 사실은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실질적인 부의 증가분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주식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고 또 1년 동안 기간을 누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생긴 것이 더 이상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보육에 대한 불안들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모두가 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판 법피세에 대해서 새해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 변호사님. 그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 기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높이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특히 개인 간의 그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에 재벌 대기업의 회사기회 편취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세 방안이 생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한국판 법비세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이고요. 아까 김성식 의원님이 법비세 잘못된 개념이라고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은 자본이득 그 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높이자는 워런 버핏의 제안을 가지고 이제 법비세 논의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갖는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라는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한국판 법비세라는 걸 쓰고 있고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발표자들 발표가 끝났고요. 다음 순서로 그 전문가들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현 교수님 토론부터 듣겠습니다. 토론 시간 한 6,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발제하신 분들하고 대략적인 큰 점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 법피세 이름이 좀 잘못됐다. 원래는 좀 부유세라든가 부자증세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부유세나 부자증세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이름은 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복지를 위한 사회 통합세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의 시대적 과제가 복지 확대에 있는 것이고 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평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현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어떤 그 재원 마련에 기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평성 혹은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도 그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최고 구간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방안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세라고 한다면 이것이 꼭 부유하기 때문에 뭐 부자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이제 한국 경제의 이 재정 조세 정책의 기조가 변화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재정 정책의 기조가 성장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는 복지보다 이제 뭐 SOC라든가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지출이 많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조세 측면에서는 어떤 뭐 시장의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역진적인 그러한 조세 체제가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성장 우선적인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가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현 단계에서는 이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래 살게 된 그런 새로운 위험이라든가 가족의 해체라든가 아니면 뭐 구조조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데 그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 조세 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저희가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새롭게 개혁한다. 그러한 큰 틀 하에서 현재의 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현재는 어느 누구도 다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복지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님께서 우리가 현재 저부담 저복지 사회인데
고부담 고복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중부담 중복지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부담 중복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으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OECD 평균, 저희가 이제 OECD 가입 국가니까 OECD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OECD 평균이라고 한다면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저희의 복지 수준이 올라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현재 뭐 90조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80조 이렇게 해야지 OECD 평균에 이르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웨덴식의 고부담 고복지로 간다면 현지보다 한 3배 아니면 3.5배 정도로 늘어야 합니다. 그것은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가 어떤 수준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OECD 평균 수준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라고 한다면 분명히 현재 그 최고 구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 이 최고 구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 1조 뭐 2조 이 정도의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세제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뭐 등등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세제를 어떤 중부담, 중복지 선진국에 맞출 정도로 개혁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 어떤 찬성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원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되는 원칙이 그 OECD 평균 수준의 그 복지를 하자라고 하는 진영에서 많이 이제 논의되는 증세 원칙이 뭐 복지 증세, 보편 증세, 부자 증세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는 이유는 복지 확대에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편적으로 다 기여를 해야 하지만 수직적 공평성을 생각한다면 부자가 누진적으로 조금 더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증세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은 어떤 증세 원칙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기 시간이 뭐 짧은데 뭐 하나만 뭐 더 여쭤보면, 글쎄요, 저기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꾸 제가 김 의원님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부 하에서 뭐 양도소득세는 좀 중과세는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필품인데 설탕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설탕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탕을 시장에 팔지 않으면 정부는 필요하니까, 생필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개입을 멈추게 된다거나 하겠죠. 저희 나라에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현재 소유가 아주 불공평한 상태에 있고,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필요한 생필품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매겼을 때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으니까 이것이 거래가 정체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 안 팔면 언젠가는 정부가 그 중과세를 없앨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근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논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분리되어서 조세정책은 조세정책대로, 그다음에 뭐 재정정책은 재정정책대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발제하신 분들과 차이가 있고, 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고 저의 토론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발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다는 점을 질문을 해주셨고, 이따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심혜정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심혜정 분석관입니다.
그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조세 정책의 기조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큰 정부를 지향을 했다라고 한다면 1980년대에는 이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감세 기조가 있었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재정 위기가 촉발이 되고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현재의 그 조세 정책의 기조는 소득 재분배와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한국형 버핏세도 이러한 그 소득 재분배 기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조세가 어떻게 한국의 조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앞부분에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의 특징 부분들은 발제자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세율 체계는 선진국과 외형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조세 부담률이 낮은 수준은 결국에는 과세 베이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그 발제자분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오늘 그 개인 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 비중을 보시면 OECD 국가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가? 소득세율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거는 뒤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그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430만 명 가운데 570만 명, 거의 40%가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평균 실효시율도 보시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득세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왔는가를 그 원인은 저는 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안 되고 있는 데서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그 소득 파악률은 거의 80%, 85%에 미치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여전히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을 확대해 오는데 조세가 그 치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3을 보시면 총소득에서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제 비교로 보시면 한국은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총소득에서 좀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향후 조세 정책의 방향은 1차적인 초점은 과세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먼저 지하 경제의 축소가 선결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액 기반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영 소득세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그에 맞추어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세의 정상화를 추진해 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늘의 주제인 버핏세 도입 관련해서 토론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식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사실 그 미국에서 논의된 그 버핏세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는 주로 소득세 중심,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조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버핏이 말한 것은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자본 이득이죠. 자본,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받는 양도차익이나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그런 배당 소득에 대해서 미국이 부시 감세 조치 때 그 세원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한 세율을 인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15%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과 그 비서의 소득 그 세율 수준을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부자인 사람들이 자본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버핏이 받는 세율 체계는 낮은 반면에 오히려 비서는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을 받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그 중간 저소득 계층의 세율이 높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그 말에서 이제 주장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버핏 룰은 그 배당 소득과 자본 소득이 많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중산층 가구보다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상황에 이 버핏 룰을 적용을 해 본다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조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이나 이자 배당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중과를 해 왔고 최근에는 좀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완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과 전적으로 그 자산 양도 차익이나 배당 소득을 과세상으로 전적으로 우대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4천만 원 이상의 그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버핏 룰을 우리나라에게 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그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적정하게 과세를 하자는 차원에서는 그 소액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사실 뭐 부동산, 채권, 예금 이런 각종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고,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그 개인 투자자의 주식 분포 현황입니다. 그래서 10만 주 이상 보유자가 지금 2만 2천 명인데요. 상위 0.5%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주식 수의 53%, 그리고 시가총액의 53%를 소유하고 있고 평균 보유 시가가 4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상당수가 이제 현행 소득세법상에서 그 소액주주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그 고소득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또는 그 단타 매매가 많은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에 어떻게 도입할 문제인가,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장기 보유 우대 세율이나 손실 공제 등을 통한 그 장기 유도 장치를 설계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주식 양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그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신설 관련해서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버핏 룰이 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 논의로 전개되면서 최점은 최고구간 신설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득세의 소득 재배분 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행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뒤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공제 제도의 감면 효과를 보시면, 소득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가 이렇게 루트형으로 나타나서 고소득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소득 재배분 기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그 소득공제 확대를 지향하고 실효성이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정상적인 소득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하위 소득 구간을 과세 구도 안에 편입시켜서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또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토론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버핏세와 관련해서는 뒤에 이제 표도 제시해 주셨지만 자본이득 과세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개인 이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딱 구멍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세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뭐 최고 구간 위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아래를 확충하는 것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허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정제팀의 허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버피세 또 버피세 도입에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두 의원님 그리고 교수님도 다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그 좌장이신 사무처장님께서도 이것이 어쨌든 그 미국의 버피세와 다른 형태와 다른 근거, 다른 문화 속에서 제한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버피세라는 것이 지금 요 최근에 이 그 본회의에서 그 소득세 과표 구간 인상이 통과가 되면서 언론에 버피세라는 용어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버피세라는 것이 마치 어떤 고소득자의 어떤 세율을 인상하는 것, 그거 하나로 비춰질 수 있다거나, 혹은 이 버피세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세금을 특정한 계층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논의가 계속 발전적으로 가는데 약간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적절한 다른 용어가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 제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세 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이만큼 관심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피세라는 용어가 단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을 받기에는 좋지만 이 전반적인 개혁을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 찬성하신다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것이 이렇게 이 논의가 발전적으로 계속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조세 체계,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세 제도 정책 담당인데요. 이 조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수직적 공평성이 굉장히 많이 침해가 돼 있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에는 실패하고 있는 체계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득 계층 간의 어떤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이런 지금의 우리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도 이렇게 반가운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논의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한 세금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인상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 과세 표준과 그 세율 체계는 이미 물가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에 비춰봤을 때 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조세 체계 정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라든지 아니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히려 어떤 계층 간 오히려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지만 또 그 자세한 체계에 대해서는 다들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TV의 어떤 뭐 증세, 감세 혹은 뭐 추가적인 과세 이런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앞서 발제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2009년 기준으로 40.3%가 과세 미달자고요. 현재 종합소득세 납세 인원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그 사업자가 포함된 그 납세 인원 중에서도 그 한 27% 정도는 과세 미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TV에 나오는 8,800만 원 이상 뭐 3억 원 초과 이런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은 내가 받고 있는 연봉 금액과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자극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여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런 납세자의 심리를 어떤 정치적 이념과 관련지어서 이용하는 것은 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어떤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위해서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뭐 그래서 그것이 부자 증세, 그러니까 어떤 증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증세를 한다면 부유층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런 논의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의에도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재정 건전성 강화라던가 또 복지 재정 수요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세입을 증가시킬 필요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그 방법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 대한 가세만으로 달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걷지만 어떤 목적세를 제외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모두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걷어서 그것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세금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이라든지 세율 인상만으로는 복지 재원을 그 규모에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로 이렇게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또 부자가 내가 걷어서 누군가에게 자꾸 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논의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이나 세율 인상 뭐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세 체계를 보면 뭐 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발제자분께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 체납세액 정리라든지 조세 회피 탈루 소득에 대한 어떤 적발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뭐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같은 것들이 같이 또 선행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복지 재원을 위한 적절한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에 대한 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또 주식에 관한 그 과세체계 정비에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지금의 이런 관심이 조세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데 이 논의가 이렇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버피스 논의가 소득재 분배나 조세체계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고 또 발제자들께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야 전문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버피세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 굉장히 또 특히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급격히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 영국에서 복지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대처 수상이 집권을 막 시작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복지를 통한 증세 뭐 이거에 대한 지지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20년이 흐른 후에 다시 블레어 수상이 집권할 때쯤 됐을 때는 이 복지에 대한 증세 뭐 이런 것들 지지가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변화하는 거죠. 특히 결핍을 하게 되면 그게 변화가 촉진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 결핍의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동영 의원도 계시고 김성식 의원도 계시는데 그 시대정신에 맞추어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원칙을 가지고 그 과거에 대해 정확히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은 좀 그런 거에 속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분위기만 따라가면 기회주의자가 되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과거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양쪽에서 각각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원칙과 평가, 실사고시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실사구식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느 수준인가를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보시면 GDP보다 좀 다른 의미에서 PPP라고 하는 구매력 지수를 한번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력 지수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매년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2010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그 3만 달러 가깝게 접근을 했고 이제 작년도 2011년 기준의 구매력 지수는 지금 추산하기로 3만 1,750달러로 유럽연합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겠지만 뭐 논란도 많은 지수지만 우리의 경제 수준은 이제 OECD 평균을 넘어서서 유럽연합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수준에서 우리가 복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아직 경제가 아직 어려우니까 뭐 이후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복지 재정의 장기 전망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2050년이 되면 저절로 현재 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 2050년에 우리나라가 평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대로 가면. 하지만 이거는 제도의 성숙도,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제도의 성숙도와 고령화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고령화율이 일단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고령화율을 보면 우리는 이미 2020년 정도에 가면 다른 나라 2007년도 수준의 고령화율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2020년쯤에 가서는 우리가 OECD 평균 정도의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때 수준으로 일단 기준을 삼아야 돼요. 다만 이제 우리 연금이나 이런 게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2020년에서 2030년 정도의 목표로 하는 그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2020 한 3, 4년, 4, 5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2007년 수준의 OECD 평균을 가져야 우리가 평균이 된다. 제가 생각하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까지 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 그랬을 때 그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서 복지 예산 증가율이 10% 정도 되는데요. 이 중부담 중복지 정도 되려고 하면 적어도 30에서 5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복지를 늘려줘야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총량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 복지의 그 내용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지금 유럽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 남유럽에 문제가 많죠. 남유럽에 왜 문제가 많은가를 하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저는 연금 중심의 복지를 추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금보다는 우리가 그 앞으로도 복지 재정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부분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가족이라든가 연금과 의료를 제외한 가족이라든가 그 평균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그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증가하지 않을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연금과 의료가 고령화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준들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뒤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저는 재정 건전성과 이 복지 증가를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 단체로서의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돈에 맞추어서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돈에 맞추기 위해서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그 증세가 이제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증세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복지가 중앙정부 복지도 있지만 지방정부 복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복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그 2005년에서 2019년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그 연구감세 말고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이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13조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지방 정부에서 부담한 비과세 감면이 10조입니다. 거의 80% 가까운 돈을 지방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방 정부가 한 10조에 이르는 늘어난 비과세 감면 중에서 그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세를 한 거는 0.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99.4%는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을 진행한 거죠. 결국은 지방정부가 그 문제가 물론 많지만
그 비과세 감면의 액수가 10조입니다. 그게 정확히 지방 정부의 그 부채 증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채를 증가할 정도는 바로 중앙 정부가 진행한 비과세 감면의 그 후과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차라리 스스로 감세를 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지방 정부 무조건 일방적으로 비판해야 되지만 중앙 정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 그 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앙 정부 예산이나 지방 정부 예산을 보면 딱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라라고 하면 저는 그 뭐냐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건이라는 특징이 당연히 누구나 얘기하는 게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익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건 관료 집단, 그리고 저 기업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집단, 그 다음에 저는 기생계층이라고 하는데 예산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축이 그 이익 집단을 세 축을 형성하는데 물론 규모로 제일 큰 거는 물론 관료 집단이지만 요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대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R&D가 15조가 있고요. 그 수출을 위한 그 예산과 그 다음에 에너지 예산까지 25조인데 제가 그 예산을 한번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 25조 중에서 약 10조 이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D도 한 3분의 1이 대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에너지 예산 5조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SK가 석유 개발하고 이런 것 대부분 대기업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쓰는 돈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재정 지출 구조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세 구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세에서 바꾸는 측면보다 못지않게 재정 지출에서 얼마나 성인지 예산 같은 그 척도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중소기업인지 뭐 대기업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다. 근데 전형적으로 예산이 중소기업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이다. 그리고 부유층 중심이고 기생 집단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그 우리 앞으로도 주목을 할 그런 측면이라고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왜 증세를 사람들이 반대할까? 물론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는 게 그 시민들의 생각인데 국가가 해준 게 뭐 있는 데를 보여주는 걸로 같이 증세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목적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재정 운영 차원에서는 목적세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국가가 해준 게 뭐 있는 데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렇게 거둔 세금을 이런 것에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동의를 저희 이제 그 단체도 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목적세 같은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 선순환 구조로 그 재정 수입과 지출을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그 법피세도 필요하지만 부가세 증세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제대로 쓰여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할 수 있는 그 조세 그 세입 구조의 그 대책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경제 수준에 맞는 복지를 위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된다. 이게 간단한 과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결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한 분의 제야의 고수신 우리 홍원호 연구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토론자 발제자는 7명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8번째로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기술적으로 숫자 같은 걸 좀 많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간만 뭐 그 많이 그런 게 나온다면 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재밌는 논점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숫자 뭐 그래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숫자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버핏을 했을 때 그 숫자를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한 뭐 7조, 8조, 8조, 9조 그거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커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기 발제자 선생님 저기 교수님과 저기 정동영 의원님하고는 뭐 생각이 뭐 거의 100%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김성식 의원님하고도 너무 생각이 일치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이제
변명도 할 건 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게 여러 개 많아 있어서 김성식 의원님 지금 무소속인데 정당을 만들면 제가 가서 좀 일을 같이 했으면 할 정도로 오늘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그렇고,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몇 가지 논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핏의 용어 얘기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8월 14일 날 그때 버핏이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고 8월 16일, 17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버핏세를 만든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9월 2일 날 여기 계시는 우리 안진걸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만들까 숫자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래서 뭐 그때 부자들이 내니까 부자세, 뭐 갑부세 생각해보고, 또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사회통합세, 사회연대세 이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부자세, 갑부세는 좀 너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사회통합세, 사회연대세는 그게 그 정치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그냥 흙 속에 묻혀버릴 것 같고, 그래서 절충해서 버핏세를 만들었다. 그 용어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좀 그런 고려가 됐다. 그리고 요즘에 뭐 우리 20대, 30대들은 굉장히 지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버핏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공부가 될 여지가 많은데 만약에 사회통합세, 사회연대세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잘 안 들여다볼 거예요. 뭐 그런 요소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용어상. 그다음에 이제 버핏세 외에도 지금 아까 그 계급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도 이게 이제 우리 발제자 교수님께서 다 변명을 할 건데 제가 먼저 뭐 변명을 해드리는 지금 차원인데, 그 계급적 부분은 저는 그 버핏세 부분의 병행 과제는 지하경제 축소 뭐 기타 등등 다 있는데 비과세 감면, 조세 감면이 반드시 수행돼야 되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과세자 비율, 면세자 비율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서민들도 상당히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절벽형이 미끄럼틀형으로 가기 때문에 버핏세라는 거는 버핏세 일단 해놓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먼저 터트려 놓고 조세 감면을 축소하면서 서민들도 좀 높여 증세를 좀 약간씩 몇 푼이라도 하면서 이 절벽형을 미끄럼틀형으로 하면서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거다. 이런 것을 병행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빼버리면 버핏세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데, 이거 반드시 저희들은 이게 수레바퀴의 양바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세 감면, 뭐 지하경제 축소 이런 거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핏은 금융소득 과세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 아니고 하느냐, 그 뭐 지적 많이 나오셨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부분에서 지금 엊그저께 이정희 의원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입법안을 지금 발의하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서로 오간 게,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지금 워낙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한 2, 3년 뒤에 그게 발효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다고 이거를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거를 추진하되 아마 좀 그 유예 기간을 두어서 서로 시장을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아까 효과를 보는 그런 걸로 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뭐 시민단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정희 의원실 그 입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플로우에 세금 매기는 것이지 스톡에 매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 요즘에 그러니까 뭐 자산 시장에 뭐 30조, 40조 매기자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논쟁할 때 이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 용어가 너무 좀 전문적이라서 안 쓰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또 얘기 나온 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됐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거는 저 의원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가 택일, 뭐 중부담 중복지 절대 아니고,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복지 확대와 부담 확대는 선순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고 그러면 복지 효능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그러면 약간 또 정세도 하고 또 정세가 돼서 또 복지가 늘어가면 거기 또 효능감이 또 생기고 그러면 또 나중에 합의를 모아서 또 약간씩 정세하고 또 아까 기반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서 올라가야 된다. 점진적이면서도 이렇게 선순환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길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꽤 많았는데 뭐 보니까 다 정리가 제 얘기는 다 끝났네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